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43번째 이야기. 선생님께서는 초당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유비가 서서로부터 제갈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찾아가려고 마음먹었던 때가 그 해의 늦가을이었습니다. 수경 선생이 떠난 후 유비는 아우들과 함께 예물을 싣고 제갈량에게로 향했습니다. 산기슭을 오르고 있는 유비 일행에게 농부 몇 사람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른 하늘, 둥그런 덮개와도 같고 넓은 땅은 바둑판과 같구나. 사람들은 검은 돌과 흰 돌로 나누어 가며 영육을 다투고 있구나. 여보게, 그 노래는 누가 지은 것인가? 월용 선생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온 누구신가요? 와룡 선생께 유비가 왔다고 알려주겠니? 선생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있니? 그건 말씀 안 하시고 나가셨습니다. 언제쯤이나 돌아오시겠느냐? 그것도 알 수 없죠. 한번 나가시면 열흘이 넘게 안 돌아오실 때도 있으니까요. 선생이 돌아오시면 신야에 유비가 다녀갔다고 전해주렴. 유비는 어쩔 수 없이 신야로 돌아왔습니다. 신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공명의 집으로 보냈던 사람이 돌아와서 알렸습니다. 주공, 월용 선생께서 댁에 돌아와 계십니다. 어서 떠날 준비를 하여라. 유비가 공명의 집 앞에 도착하자 전에 보았던 그 아이가 눈을 쓸고 있다가 일행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와룡 선생께서 계시느냐? 초당에 계십니다. 선생님께 아랠까요? 내가 초당으로 가마. 잠시 선생을 뵙고자 합니다. 오래도록 흠모하던 선생을 뵙게 되어 기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신야의 유황숙이 아닌가요? 저는 공명의 아우되는 제갈균이라고 합니다. 형님께서는 조금 전 최주평 선생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어찌 이리 인연이 없단 말인가? 유비는 신야로 돌아와 겨울을 보냈지만 그동안 하루도 공명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봄이 되자 유비는 길이를 택해 목욕제계하고 제사를 올린 뒤에 사흘간 부정을 멀리하며 몸을 정갈하게 다스렸습니다. 머리 감을 목, 목욕할 욕, 재개할 재, 경계할 개. 목욕재개란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더러운 것을 피하여 마음을 가다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셨네요. 너로구나. 귀찮겠다만 선생께 유비가 찾아왔다고 전해주겠니? 지금 선생님께서는 초당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 그대로 주무시게 놔두려무나. 풀초, 집당. 초당은 원체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 지피나 억새로 지붕을 이은 조그마한 집체를 말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유비는 드디어 제갈량을 만나게 됩니다. 천하는 너무도 넓고 별나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주, 익주의 54주를 통합하여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형주의 터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형주의 유표와 익주의 유장은 모두 한실의 종친인데 어떻게 그들의 땅을 빼앗겠습니까? 어젯밤 제가 천문을 보니 형주의 유표는 이미 명이 다했고 유장이 다스리는 익주는 어지러운 국정으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대장부가 할 일이지요. 선생을 모시고 함께 신야로 돌아가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농사 짓는 것이 유일한 낙일 뿐이니 그 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갈량의 거절에 유비는 눈물을 흘리며 연을 하게 되고 유비의 진심을 느낀 제갈량을 결국 유비와 함께 산야로 가기로 합니다. 공명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비는 즉시 두 아우를 불러 공명에게 예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제갈 공명의 나이 27이었고 유비의 나이는 47이었습니다. 공명을 깨운 불이야. 유비가 공명을 세 번째 찾아가 겨우 만났는데 그가 낮잠을 자고 있어서 깨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민간에 전하는 설화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유비 일행이 세 번째 공명을 찾아갔으나 공명이 낮잠을 잔다며 만나주지 않자 장비가 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외쳤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공명이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비는 난폭하기는 했으나 재치 있는 인물이었다고 전합니다. 제갈량의 친족들. 제갈량의 형인 제갈근은 자가 자유로 오나라 송권의 모사이며 양도현 사람입니다. 제갈근은 생각이 깊고 생김새가 당당하였으며 성실하고 넓은 도량을 갖추었습니다. 제갈량이 총나라의 유비를 도와 승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유비 측과 외교를 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지만 제갈량과는 사적인 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대장군이 되고 여러 차례 오나라의 군대를 지휘하였으나 군사상의 공로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제갈근의 맏아들인 제갈각은 자가 원손으로 오나라의 장수입니다. 제갈각은 기지가 뛰어나고 임기응변에 능하여 누구와 논쟁하여도 그를 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갈각이 6살 때의 일화로 송권이 잔치를 베풀어 많은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나귀 얼굴에 긴 종이를 붙이고 붓으로 제갈자유라고 쓰도록 했습니다. 제갈각의 아버지인 제갈근은 얼굴이 길었으며 자유는 그의 별명이라서 송권이 제갈근의 얼굴이 당나귀와 같이 길다며 놀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었는데 그때 제갈각이 송권에게 2글자만 더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였습니다. 송권이 허락하고 붓을 내주자 제갈각은 제갈자유 뒤에 지려라고 써 넣었습니다. 지려란 누구의 당나귀라는 뜻으로 합치면 제갈근의 당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6살밖에 안 된 제갈각의 지혜에 감탄했으며 송권도 매우 기뻐하며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찬하고 당나귀를 제갈각에게 하사하였습니다. 송권은 제갈각을 매우 아껴서 태자인 손등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뒤에 송권이 죽으면서 제갈각에게 손량을 부탁하였습니다. 제갈각은 손량을 보필하며 선정을 베풀었고 위나라의 공격을 크게 물리치는 등 나라를 지키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의 합비성을 함락시키려 하였으나 쉽게 무너지지 않자 병사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제갈각은 하는 수 없이 후퇴하였으나 이 일로 손주는 손량에게 그가 모반을 꾀한다고 모함하여 제갈각의 일가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첨은 자는 사원으로 제갈량과 황승원의 딸 황씨 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인데 부모를 닮아서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습니다. 유비는 제갈첨을 어여삐 여겨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부마도에 앉혔고 그 후에 관직이 행군후 의장군에 이르렀습니다. 263년에 위나라의 대장등해가 은평의 새끼를 통하여 총나라를 공격하자 제갈첨은 군사를 이끌고 연족에서 맞섰습니다. 등해는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항복하면 그를 낭야왕으로 봉할 것을 주상께 주청하겠다고 제의하였지만 제갈첨은 크게 화를 내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등해와 싸웠으나 면족에서 포위당하여 뚫고 나가려다가 전사하였습니다. 제갈량의 조카인 제갈탄은 자가 공유인데 제갈량이 총나라 유비에게 충성을 다한 반면 제갈탄은 일찍이 위나라에 충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조카라는 이유로 중요한 임무를 맡지 못하다가 제갈량이 죽고 나서야 중요한 직급을 맡았습니다. 제갈탄은 양주자사를 거쳐 진동장군 진남장군을 지냈는데 255년에 진동장군으로 있던 광고검과 양주자사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마사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진압하러 나섰습니다. 사마사는 제갈탄으로 하여금 예주의 여러 군사를 감독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제갈탄은 광고검의 반란을 진압하여 진동 대장군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 사마소가 정권을 쥐고 횡포를 부리며 제갈탄을 낙양으로 불러들이려고 하였으나 제갈탄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들어 오나라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마소는 군사를 크게 일으켜 제갈탄을 진압하기 위해 수춘성을 에워쌌으나 함락이 쉽지 않았습니다. 제갈탄은 여러 달 동안 버티다가 내부 분열로 인하여 적의 침공을 막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44번째 이야기.
그대는 효만 알고 춤은 모르는 것이 된다로 이어집니다.